401쪽 오늘 마지막입니다. 28장이죠. 형벌과 보상에 대하여. 행벌이란 공적 권위가 위법으로 규정하는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한 행위에 대해 인간의 여지를 더 잘 복종하게 할 목적으로 공적 권위가 그 행위자에 가하는 해악이다. 공적 권위가 행위자에 가하는 해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 백성이 계약에 의해서 코먼웰스를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402쪽의 첫 줄에 보면 코먼웰스를 수립하면서 각자 타인을 방하는 권리를 포기했을 뿐, 타인을 방하는 권리를 포기했을 뿐 자기 자신을 방하는 권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코먼웰스를 설립했기 때문에 자기 안전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한 주권자가 타인을 처벌할 경우에는 도울 의무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그럴 의무가 없다. 그리고 밑에서 한 8번째 줄쯤에 따라서 형벌권은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주권자에게만 남게 된 것으로 자연법에 의해 정해진 한계를 제외하면 완전한 자연 상태, 즉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상태에서와 같이 온전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행벌권이 주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 가해와 복수는 행벌이 아니다라고 됐죠. 공적 권위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03쪽의 5번째 줄에 공적 권위에 의해 가해진 해악이 사전의 공적 유죄 선고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행벌이 아니라 적대 행위이다. 심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적 권위에 의해서 행벌이 가해질 때 심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쯤에요. 미래의 선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지는 고통도 행벌이 아니다. 행벌의 목적이 법을 더 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적대행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4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가해진 해악이 범죄에 자연적으로 따른 이익이나 만족보다 작다면 그러한 해악은 행벌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행벌이라기보다는 범죄의 대가 또는 보상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법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행벌의 본질적 목적인데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법에 규정된 행벌보다 더 큰 가해는 행벌이 아니라 적대 행위이다. 그 다음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많죠.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가한 해악은 행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줄이죠. 코먼웰스의 대표자는 처벌될 수 없다. 공적 권위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해악은 행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5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역적에 대한 가해는 처벌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전쟁의 권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역적이라고 하는 적이자는 거죠. 전쟁입니다. 전쟁. 적대 행위라는 의미죠. 그래서 적으로 서론하고 나면 모든 가해지는 행위는 합법적이라고 그러는데 적대 행위고, 그 다음 405쪽에 보면은 뭐 이런 분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코먼웰스의 설립 배경, 그 다음에 주권자의 권리, 그 다음에 인민의 의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써놨습니다. 405쪽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처벌은 하나님의 처벌과 인간의 처벌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고, 인간의 처벌은
법에 의해 과하는 행벌로서 신체적인 것, 금전적인 것, 치욕, 간금, 추방 혹은 이들의 혼합이 있다. 뭐 그렇게 뒤에 이제 적혀 있죠. 신체형, 사형, 그다음 금전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 금전행에서 보면은 설명이 조금 약간 오해를 할 만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금전을 모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제정되었다면 이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행벌이 아니라 특권의 대가인 후의 면제의 대가이다. 그래서 이게 그 금전행이 조금 이그 금전형을 처벌한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 거두기 위한 것은 이건 처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자연법이거나 종교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것은 법의 면제가 아니라 법의 위반이다. 범죄행위. 예컨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법이 벌금을 부과한 경우에 벌금을 지불은 독신 허용의 대가가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불가결한 처벌이다. 이것은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피해자의 고소를 소멸시키지만 위반자의 범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치욕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정해진 해악을 가하거나 명예로운 것으로 규정된 이익을 박탈하는 것, 이게 치욕이라고 했고, 그다음 관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방구금이란 말을 썼네요. Safety Custody라서 미리 예방구금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그 행벌은 아니죠. 예방구금, 미리 구금하는 거는. 그 다음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고통의 부과, 이런 거는 간금, 이거는 행벌이라는 얘기죠. 구속수사 이거랑 좀 다를까요? 느낌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구속수사 아니야. 이게 이거 예방구금은 구속수사는 그당 유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구속수사하는 것이죠. 일단 가둬서 뭔가 일단 그거랑 비슷. 이거는 우리가 구속한 거 다른 것 같은데, 예방구속이라는 건 세이프티 커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 같은데. 일단 딴 데는 못 가게 하고 일단 무죄 유죄 밝혀지기 전까지는 가다 놓는 거니까 감금해 놓는 거 아닐까요? 근데 구속수사를 하려면 거의 그 근데 이걸 범죄라고 그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구속수사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유죄 판결이 이제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방구금하는 뭐 그런 의미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그런 거 없죠. 이건 행물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예. 근데 우리가 구속수사는 행물이잖아. 행물과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추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추방. 추방도 여러 종류의 추방이 있겠죠. 그냥 내보내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있죠. 재산을 몰수한다면 마지막 줄에 보면 이건 금전행위에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9쪽의 첫 줄에 보면 무관 백성을 처벌하는 것은 그 행벌의 경중을 막론하고 자연법에 반한다. 그 다음 이게 왜 반하나 하면은, 첫째, 복수할 때는 미래의 선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추구하지 말라고 한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여 코먼웰스에 생길 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둘째, 배언을 금지하는 자연법 위반이다. 보호받을 목적으로 주권자한테 자기 권리를 줬는데 포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평을 맹하는 자연법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참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10쪽에 8번째 줄점에 보상은 정려의 형태를 띠거나 계약에 의한 것이다.
계약에 의한 것은 봉급과 급여로 불리며 이렇게 있습니다. 봉급을 주기로 한 데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정의의 관점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명예의 관점에서 단지 감사의 마음을 갖고 보답의 노력을 할 의무만을 가진다. 공포 때문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경우, 어떤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게,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급과 임시급인데, 임시로 줄 경우에 좀 단점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배당이 생긴다. 제일 밑줄에 보면은 소송의 조장이다. 법의 이 소송이 있을 때마다 돈을 주게 되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관할권에 대한 경쟁이죠. 돈을 서로 많이 벌기 위해서 관할을 많이 가지려고 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그 10번째 줄에 보면은 지금까지 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인간의 자만심과 기타 정념들을 어떻게 그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그쪽에 보면 좀 인간의 이성을 기조로 해가지고 이 정치라든 이런 걸 논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의 근거는 정념이라고 했어요. 이성보다는 그 정념을 위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바이언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고, 이제 공포가 있어야 말을 듣는다고 그랬죠. 리바이어에 대한 설명. 교만한 자들이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 있고. 자, 29장에 보면은 코먼웰스를 약화시키거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하여 이 코먼웰스가 해체되는 것은 내부의 폭력이나 내부의 혼란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게 중간에 7번째 보면은 내부의 혼란에 의해 해체되게 이런 경우 그 잘못은 코먼웰스의 제로로서의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먼웰스의 제작자와 질서 부여자로서의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불완전한 설립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잘하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먼웰스가 불완전하게 해체되는, 불완전한 설립에서 해체되는 이유를 설명한 게 414쪽 절대 권력의 결력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절대적이 된다. 그래서 입법급, 사법급, 행정까지 다 이 절대권자인데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제 예를 든 게 조금 이게 권력이 분할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415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인가 12번째 줄인가 고대 로마 코먼웰스는 그 명칭이 원로원과 로마 인민이었는데 이게 SPQR인가 그렇죠.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SPQR입니다. 아마 이게 이런 사상이 존 로커를 통해서 미 독립선언서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헌법에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보면은 어떤 군인이 그랬죠. 자기의 최종 명령권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의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법자라고. 어쨌든 코먼웰스에서는 원로원이 원로원과 로마 인민이었죠. SPQR이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 뭐 인민 이렇게 되겠죠. 원로원도 인민도 온전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리우스와 술라 편으로 갈려 전쟁이 벌어졌고, 폼페우스 편과 카이사르 편으로 갈린 끝에 공화정이 이제 몰락하고 재정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된 게 416쪽 선악에 대한 사적 판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동들 학설의 해독에서 비롯되는 코먼웰스의 질병들 하면서 이런 학설입니다. 각자의 행위의 선악에 대한 판단자가 각자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그릇된 양심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양심은 지켜야 된다지만 각자의 양심이라면 뭐 양심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동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번째 줄에 보면은 코먼웰스에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이 바로 공적 양심이라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과 뭐 신성함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영감을 내세우는 것. 이것도 역시 해체를 촉진하는 이유라는 거죠. 418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뭐 영감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작용하여 효과를 내는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 다음에 418쪽에 보면 주권자를 시민법에 복종시키려는 사상,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이 주권자도 시민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권자가 자기 법인데 이렇게 되면 주권자 위에 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거죠. 5번째 줄에 보면은 즉 자기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말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은 복종이 아니라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따르면 법을 주권자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재판관도 주권자 위에, 그를 처벌하는 권력도 주권자 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백성에게 절대적 소유권이 있다는 사상,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주권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이웃나라를 모방하는 거, 이거 안 좋다는 거죠. 그리스에 보면은 라케다이몬, 이게 가두정이죠. 이게 뭐 여러 조금 귀족증에 좋은 점으로는 귀족증이 소수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민주정이잖아요. 그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사람은 저쪽이 좋다고, 저쪽은 이쪽이 좋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로마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역사 서적을 단독하는 건데 이거 못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밑에 보면 421쪽의 밑에서 보면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군주정 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 즉 민중정 코먼웰스에서 사는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자기들은 군주정 하에서 모두 노예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책을 쓸 무렵은 대부분이 군주정이었잖아요. 나라들은.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민중적 정치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컨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공공연히 담독하도록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군주정이 가장 해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코먼웰스에 하나 이상의 주권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 이것도 안 좋다는 거죠. 주권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주권에 대해서는 지상권,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뭐 하나님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는 교회법, 시민적 권위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 이게 이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나 대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이 사람도 약간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사상과 어떤 체계를 공통화시키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불순하거나 불온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독재에 가깝죠. 그렇죠? 독재에 가깝다. 맞아. 독재. 옛날에 문화인론처럼 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주권이 있게 되면 이제 백성은 두 주인을 섬겨야 되고 두 주인 모두 자신의 명령을 법으로 따를 것을 요구할 경우 복종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이야기한 신권 유령 신앙인가요? 이런 것들은 안 좋다는 얘기를 그 다음 페이지 424쪽 어둠과 유령에 대한 공포 이런 얘기를 썼고,
영적 권력이 행사하는 처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 425쪽 혼합 통치입니다. 하나 이상의 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도로 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징수권, 지휘권, 명령권 이런 게 서로 각각 있다는 이것도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격이 있을 수 있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일성은 파괴되지 않지만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의견의 다양성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세계의 삼권 분립을 허용 못하겠다는 못하는 거죠. 이건 네. 그다음에 상권 분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에 보면은 독점 및 공직자의 직권 남용, 재산이 독점이나 징세 청구제도에 의해 정상적 통로로 해서 유출되어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이 막대한 지불을 하도록 집중되는 현상, 이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사람도 안 좋다는 거죠. 카이사르처럼 카이사르가 이 군인들한테 민중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통치권을 위협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도시의 과대 성장 및 조합의 과다도 별로 좋은 것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428쪽 아까도 나왔지만 주권자에 대한 논박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이게 이제 코넷을 약화시키거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보면은 주권을 지닌 대표자의 직무에 대하여 주권자의 직무는 인민의 안전입니다. 인민의 안전. 그래서 자연법이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생명의 보존은 물론 생활상의 만족, 즉 모든 사람이 콩넬스의 유입이나 해악을 감히 없이 합법적 근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생활상의 만족을 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는, 즉 인민의 안전은 개개인에 대한 보살핌이 아니라 일반적 배려의 행태로 수행되어야 된다. 일반적 배려는 학설과 사례를 통한 공민 교육과 좋은 법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권자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431쪽 보면은 주권의 본질적 권리의 포기는 주권자의 의무에 위배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밑에서 한 10번째 줄인가 12번째 줄에 주권자의 본질적 권리에 대하여 그 근거 있는 이유를 인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재밌는 431쪽에 밑에서 보면은 5번째 줄 반란을 금지하는 시민법은 시민법에 의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법을 설명할 때 제 조항이 몇 개 있었잖아요. 배신을 금지하고 있는 자연법에 의해 의무가 된다. 그래서 반란 금지는 시민법에 의한 금지보다는 배신을 금지하는 자연법이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32쪽 절대 주권의 이성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 이성적 원칙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권의 본질적 권리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성 원칙도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장이 그릇된 것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433쪽에 5번째 줄에 보면 내가 이 글에서 제시한 것이 바로 이러한 원칙들이다.
이러한 이성의 원칙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의 눈에 띌지, 그리고 그들이 이를 채택할지는 현재 나의 관심사가 아닌데 이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제시한 원칙들이 설령 이성의 원칙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들이 성경의 근위에서 난 원칙들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434쪽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통치의 변경을 좋아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대표자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436쪽에 인기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여 주권자와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 주권자의 권력을 논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배우는 나를 따라줄 것. 그래서 안식일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도록 438쪽이죠. 438쪽에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행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뭐 440쪽에 대학의 효용, 대학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오른쪽 이게 쭉 얘기가 나오면서 441쪽에 10번째 줄쯤에 441쪽 10번째 줄 인민의 교육은 전적으로 대학의 젊은이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 헨리 8세 이야기, 교환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평등한 재판 이야기 나오는데 442쪽에 상층민이든 사층민이든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공평이라고 됐습니다. 10번째 줄쯤 보면은 공평은 자연법의 계율이기 때문에 주권자로부터 최하층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적용된다. 공평은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모든 범법 행위는 커먼웰스에 대한 범죄이지만 그중 일부는 그와 동시에 사인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커먼웰스에만 관련된 범죄는 공평의 원칙을 파기하지 않고도 사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적 개인에 대한 범죄는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혹은 적절한 배상 없이는 사면에 허용되지 않는다. 커먼웰스에만 관련된 것은 피해자가 개인이 없죠. 그래서 사면이 가능하지만 사적 개인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동의나 배상 없이는 사면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43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된다 이 뭐냐면은 폭력, 직급 남용, 기타 침해 행위를 상층민이 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층민보다는 뭐 처벌을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는데 그 이유는 보면은 그런 죄를 저질러야 할 필요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하층민은 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상층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되든지 아니면 경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면은 5만원을 받고 상층민의 5만원 만약 방면해주면 상층민 5만원해줄 것이고 5만원 하층민의 정오를 낳는 거죠. 정오는 억압적이고 오만불선한 모든 상층민을 다도하려는 시도를 낳는다. 이것이 마침내 커먼웰스의 파멸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 평등한 과세 또한 평등한 정의와 관계가 있다. 과세의 평등은 동일 재산에 대한 과세, 동일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부채에 대한 동일 과세를 의미한다. 여기서 부채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위에 대해 콩을 쥐고 있는 부채를 말한다. 나중에 보면 소비에 대해서도 동일 소비에 대한 동일 과세지 동일한 재산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동일 부채에 대한 동일 과세. 그렇게 근면해가지고 쇠가빠이 돈 열심히 모은 사람한테 많은 과세를
의무가 없다는 그런 얘기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444쪽의 밑에 네 번째 줄에 과세의 평등은 소비의 동등성에 기초한 과세, 즉 동일한 소비에 대해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지 재산의 동등성에 기초한 과세, 즉 소비하는 자의 재산이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노동의 과실을 더 많이 저축하고 찔러간 사람이 나태하고 소득이 적고 버는 대로 다 쓰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죠. 개개인이 소비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용한 것에 대해 평등하게 납세하게 되고 코먼웰스 또한 개인들의 사치스러운 낭비에 속을 염려도 없다. 공공구제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나태의 예방.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446쪽. 내가 물건을 그거 하는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근데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지금 이건 잘 내고 있는데 일단 돈 많은 사람은 뭐 노동의 과실을 더 많이 저축하고 일단 뭐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우리가 때리잖아 지금 현재는 그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속세 그렇죠. 같은 거는 좀 상속세. 그 이중과세라는 그런 네. 비난을 받고 있죠.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상속세, 소득세 구간이 있잖아요. 뭐 돈 많이 네. 벌어서 뭐 50% 뭐 그렇죠. 이게 이런 과세 구간이 있죠. 누진으로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논리들하고 누진놀이 안 맞지. 안 맞죠, 네, 이 안 사람. 맞는 거죠. 아. 이 논리는. 그리고 뭐 그리스 같은 나라가 훨씬 더 옛날보다 못 살게 된 이유도 그 뭐 이렇게 소득세라든지 부자한테 사용되는 그 누진세가 너무 커가지고 부자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런 재산의 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갔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뭐 6인가 뭐 7인가 이만큼 이제 부자 이탈률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상속세 우리가 제일 센 쪽에 속할 걸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세.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본도 우리까지 세지 세다 않아요. 이게 좀 세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센 편이죠. 그래가지고 부자 이탈률이 지금 많다고 걱정하고 있더라고. 돈이 많이 그쳐야 되잖아 세금 같은 거. 그래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는 돈은 자꾸 나가니까 아쉽지.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국민성이랄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마오쩌둥이 공산화하고 막 이럴 때 그 유명한 그 우리 학교 총장입니다. 윤태인 총장님, 전임 총장님입니다. 중국은 절대 공산화 성공할 수 없다. 네. 국민성이 사회주의 경제를 하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에 가장 적합한 국민성 중에 한 사람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보면 같이 못 살자는 괜찮은데 잘 사는 놈한테는 좀 배 아프죠. 노는 사람은 배 아픈.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노사한 배 아픈 거. 중국은 좀 그런 게 덜 하다하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사촌이 옛날 말도 사촌이 노는 사람 배 아픈 말은 이게 조금 시기 질투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근대사를 봤을 경우에 부가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공평하게 쌓아진 부가 아니기 정치 때문에 국부가 아니었지, 그치? 뭐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어느 시대부터 그 말이 나왔을까 사촌이 그걸 좀 보았다니.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왜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고 막 좀 이런 시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었을 거라고, 그죠? 우리 독상 받는 것도 우리 혼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혼밥이 너무 당연한 거였다 하잖아요. 선비들이 전부 다 독상을 받았거든. 그리고 뭐 혼인이나 뭐 장례 같은 거 있을 때 전부 다 선비들은 각자 상을 받았고 주막에서 이렇게 같이 상을 받아가 어울리는 그런 거 없었대 옛날에도. 각자 상을 다 받았고. 우리도 집에서 형제들이 따로 먹었는데. 그죠. 작은 양반집일수록 더 각자 상을 먹었거든. 그래서 소반이 왜 소반이 소반이라는 배달이 집안에 배달이 소반이 이 개별적으로 6.25 이후에 다 이제 이게 같이 먹는 거 생기고 그 문화가 급격도로 바뀌면서 우리가 혼자 먹는 게 좀 불쌍하거나 서글픈 이야기가 되고 가족이라는 밥을 같이 먹는 한 쌍을 쓰는 뭐 그런 개념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 생긴 게 6.25 이후라 하더라고. 혼밥 뭐 이런 거. 이것처럼 이제 그런 우리 국민성에 대한 속담도 사실 어느 시기에 생기느냐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 우리는 좀 부정부패나 권력을 이용한 부의 획득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많았을 거예요.
거기다 시기대에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신분제 자체가 음, 제일 제가 알기로는 음, 신분제 동료가 많이 일어났던 게 임진왜란 이후거든요. 음, 급격히 사계층이 몰라가면서 음, 장사를 해서 벌었던 사람들이 음. 사계층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반계층이 보통 음. 오리지널 원글을 알거나 시조를 읊을 수 있는 사람이 음, 4%, 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생원 이런 양반들이 음, 뭐 10한 몇 퍼센트 정도 됐는데 조선 후기에 들었으면서 거의 65% 정도 양반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양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봉산탈춤이나 판소리에 보면 급격히 양반을 비난하는 평인들이 발생했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아마 급격하게 그 경제적인 그 나쁜 손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추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신분을 살 수 있었던 시기인가? 그렇죠. 그때가 제일 많이, 예전에도 샀을 수 있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살 수 있었어요. 있는 시기에. 그러고 우리나라도 근대사에 들어서면서 일제가 들어와서 근대화되면서 신분 세탁이 또 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때는 6.25 전 정상인들이 많이 그치. 유학도 가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 우리 양반 자제보다. 소설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끝빛단리 이런 거 보면은 영어 뭐 알파벳만 하나 알면은 권력을 갖는 이런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왜 우리 미스터 선샤인 같은 데 어.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학을 가는 게 아니, 양반이 아니고 아니고 양반집 중상인. 하인들 그렇죠. 보내주는 맞아. 거잖아요. 왜 그런데 보내죠. 돌아올 때 양반으로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 신분 세탁을 올고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열쇠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관료직에 있었던 뭐 고위관직들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지녔던 어떤 그런 생각이 없고 세상을 뒤집어야 되고 이거 정복시켜야 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이 좀 많았던 거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예제도나 그런 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공부하고 와서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아까 지금 임진왜란이 1992년쯤이잖아요. 우리 건국이 1392년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이제 이 그 사람들을 계몽시킨 게 이제 그 건국하고 얼마 안 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상층들의 이제 개념이 달라진 거죠. 이 한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똑똑해지고 계몽이 되고 그런 찰나에 임진왜란에서 왕이나 그 궁중의 세력들이 보이는 나라를 막 이제 궁중 부리고 막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환멸도 오고 이러니까 막 별거 아니다. 저 사람들 정말 이렇게 못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생기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대에도 신분을 세탁하는데 3대가 걸린다 그러거든요. 돈을 벌어서 딸을 가지거나 아들을 가지면 일단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자녀, 그게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때 부잣집 재벌들이나 부잣집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외국으로 이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면서 학위를 받고 권력층에 앉는다든지 해서 신분 세탁을 일부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대가 걸려서 90년이 걸린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청와대에 가면은 보통 국이 있는데 국장 한 명밖에 없다네요. 그런데 그 국장이 아무도 일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검사가 오도.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다 팩스 만들고 다 한다. 예를 보면은 뭐 사돈의 팔뚝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안정이 되면 그 이런 제도가 그 안정이 되겠죠. 세종 때 노비가 제일 많았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비로 보면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분난을 거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곤란한 세상이 왔으니까 또 거기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깨지겠죠. 게다가 나중에 뭐 병자호란 생기고 뭐. 그렇게 자, 그다음에 그 어떤 법이 좋은 법인가? 내가 말하는 좋은 법이란 정의로운 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지 않는 법은 없다. 뭐 주권자가 만드는 법은 다 정의롭다는 거죠. 주권자가 한 모든 행위는 인민 각자가 승인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일 밑에 보면 좋은 법이란 결국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동시에 명료한 법이다. 필요한 동시에 명료한 법이고 필요한 법 적어놨는데 그게 필요한 법 밑에 한 5번째 보면
울타리가 보행자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따라 걷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째 줄에 주권자의 행복과 인민의 행복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약한 백성을 거느리는 자는 약한 주권자이며 자신의 의지대로 지배하는 권력을 결려한 주권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인민이다. 그 다음에 447쪽에 명령성은 법의 조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취지와 동기를 명확히 밝히는 데가 있다. 즉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히 나타난 법이 명령한 법이고, 그래서 고대의 법은 짧았대요. 그럼 명확했겠죠. 그 다음에 처벌에서 처벌과 보상은 올바르게 하는 것도 주권자의 직무에 속한다. 그 다음에 449쪽에 5번째 보상입니다. 보상을 적절히 부여하여 항상 코먼웰스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도 주권자의 직무이자 의무이다. 보상의 후연과 목적이 바로 이것, 즉 코먼웰스 이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조언자 450페이지 주권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좋은 일은 좋은 조언자를 선택하는 것. 군 조언자의 선정은 군주정에만 있는 것이며, 아까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해비체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였고, 오른쪽 페이지 유능한 조언자는 간사한 조언으로 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코먼웰스의 평화와 방위에 유익한 일들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453쪽에 보면 지휘관이란 말입니다. 군대의 최고 지휘관은 휘하 장병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며 또한 휘하 장병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군주론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군주가 사랑받는 군주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군주가 더 좋다고 그랬죠. 여기는 사랑과 두려움일 거. 최고 지휘관은 건면하고 용맹하고 장량하고 관대하고 행운에 뒤따라서 유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병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기라는 거예요. 유능한.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군대는 454쪽에 밑에 8번째 줄에 지금까지 현상에 만족해온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455쪽에 세 번째 줄에 자연적 정의의 법정은 오로지 양심 속에만 존재하고 이 법정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간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바. 그 법이 자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연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며 그 법이 법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을 끝내고 잠깐 쉴까요?